치과의사 박광범. 그는 1년에 150번이 넘는 비행길에 오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메가젠 임플란트를 찾으시거든요. 이제 수입하던 임플란트를 넘어 수출하는 임플란트로. 메가젠은 지금 K 임플란트의 자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삼성치과 이주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까다로운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 풀마우스라고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그리고 멀티플 케이스인 경우가 많으면은 한 두세 개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제 싱글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치부는 제외하고요. 이제 구치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 빈도수를 보면 이제 전치부보다는 구치부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싱글이라도 뭔가 식립 방향이 좀 옳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불만족스럽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철을 하고 났더니 나중에 팔로업을 했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구치부지 한정 지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 그리고 추후에 이제 보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 좀 뭔가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어서 그 주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의 목적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 3차원적으로 어떻게 위치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방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거 좀 한번 또 짚어드리고요. 보철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은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인 이제 고려 요소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제안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이제 부위별로 총 이제 4가지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케이스 중에서는 좀 뭔가 좀 잘못된 좀 결과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그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4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10번대, 30번대, 40번대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치부 중에서도 좀 특정을 지으면은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제1 소구치, 하악 같은 경우에는 제2 대구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그 다른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의외로 제가 지금 열거해 드린 이 부위들, 상악에는 제1 소구치, 하악에는 제2 대구치 부분에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증례들을 같이 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10번대 부위가 되겠고, 14번이 포함된 14, 5, 6 임플란트 3개를 심었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인터널 타입으로 픽스처를 이제 정했고요. 당연하지만 이제 고리식, 치조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치조골 이식을 했고, 보철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헥스 인덱싱이 안 된,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티타늄 어버트먼트와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PFM 브릿지로 최종 수복을 한 것입니다. 초진 사진이 되겠고요. 이제 기존의 이제 수복물에 세컨더리 케이러스가 이제 관찰되어서 해당 부분에 이제 페룰이 없거나 잔존 치질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호플레스로서 이제 발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기존에 먼저 발치가 되었어서 상실이 된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케이스는 10번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위들 보신 것처럼 20번대 먼저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30번대, 10번대, 40번대 임플란트를 순서대로 식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 보기에는 굉장히 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골질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하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골질 분석 프로그램에 의하자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이 좀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캔슬러스 본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골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좋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미리 이걸 예상을 하고 좀 힐링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길게 잡았다는 얘기는 한 본 리모델링이 충분히 일어난 한 6개월 정도로 치유 기간을 기다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부위에 CT 단면 사진이 되겠고요. 15번 부위에 CT 단면 그리고 16번 부위에 CT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본 볼륨은 그렇게 아주 부족하지는 않지만은 골질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힐링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술전에 이제 교환면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식립한 임플란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플란트 수술 과정, 통법의 과정을 거쳐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동시에 본그래프트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PRF를 시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PRF 또 그 멤브레인을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골질이 약했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2차 수술을 진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 당시 그리고 2차 수술 후에 2주 뒤에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기 직전에 RSQ 레벨을 측정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임프레션을 인상 체득을 하기 직전에 값은 RSQ 값은 75 내외로 보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값을 보였어서 인상 체득을 진행을 한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임프레션 코핑을 어댑테이션을 하고 해서 한 번 더 페리피컬 사진에서 어댑테이션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러버 인상 체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 준비된 레코딩 베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코딩 베이스를 통해서 바이트 체득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공 과정을 거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피스로 커스터마이즈 티타늄 어버트먼트 헥스 인덱싱이 안 된 넌헥스로 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넌헥스 어버트먼트를 제가 주로 좀 즐겨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어버트먼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트랜스퍼 지그를 통해서 구강 안에 이 준비된 3개의 커스터마이즈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자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비저널 브릿지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버트먼트 연결을 하고 그리고 준비된 프로비저널 브릿지도 어느 정도 그 조정을 거쳐서 세멘테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로딩 기간을 이제 거쳐서 로딩 기간을 거친 게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철이 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질이 좀 골질이 좀 약했던 부위였기 때문에 로딩을 좀 시행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해서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인상 체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PFM 브릿지로 최종 수복물을 제작하고자 했기 때문에 메타 프레임워크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어댑테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포세링 빌드업을 하여 그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팅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적절하게 엠브레이저도 형성을 했고, 그래서 수복물을 합착을 하였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보철물, 세멘테이션 타입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한 90%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때 사용하는 임플란트 전용 세멘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또 임플란트 전용 세멘이 있는데요. 어쨌건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는 동안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리페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다시 어프로치를 해서 좀 그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파이널 세멘테이션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리페어를 하게 될 일이 있거나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보철을 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잘 보철물이 합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철물 제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전용 세멘을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전에는 뭐 텐번드에 거기에 양을 조절을 해서 아니면은 가끔 바세린 양을 좀 조절을 하여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어버트먼트 길이에 따라서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이게 리텐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좀 통일성이 있게 또 세멘테이션 할 때 이제 그 텐본드와 바세린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전용 세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임플란트 세멘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보철물 10번대 뿐만 아니라 20번대, 30번대, 40번대 보철물에도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보철을 완성을 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팔로우업을 진행을 하면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번대이고요. 24, 25, 27이고 역시나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사용을 하였고 이때는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했죠. 이종고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시행을 했고 보철은 첫 번째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초진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본로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익스트루전이 좀 심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호플레스로서 의도적 발치를 시행을 하여 우리가 커버 스피드 회복할 겸 어느 정도 양측성으로 좀 동일한 레벨에서 보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치아들, 호플레스 치아들을 모두 발치하고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악 전치부, 그 다음에 10번대, 20번대 구치부, 그 다음에 40번대 구치부, 30번대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임플란트 수술 과정입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이제 시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14번, 24번 사악 제1 소구치 부위에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캐나인의 디스탈에 굉장히 거리를 염두에 두면서 식립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포터블 엑스레이가 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드릴링 과정도 그렇고 패럴립 핀을 연결해서도 그렇고 픽스처를 식립할 때도 그렇고 그 단계마다 포터블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좀 패스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접치하고의 간격을 대략적으로 가늠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케이스는 사이언스 그래프트를 이제 한 것이죠. 사이언스 그래프트도 뭔가 그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본 리모델링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이 케이스도 한 6개월 정도의 힐링 기간을 이제 가졌던 것이고요. 6개월 이후에는 이제 2차 OP를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임프레션 체득을 하였는데, 임프레션 체득을 시행할 때도 대략적으로 ISQ 레벨을 측정을 하였는데, 조금은 부족하지만 75 내외에서 값을 보였을 때 인상 체득을 시행을 했었고, 해서 인상 체득을 시행을 한 다음에는 바이트 체득까지 했죠. 그다음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이제 기본 과정을 거쳐서 체득을 하여 트랜스퍼 지그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연결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비슷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이 두 번째 케이스도 PFM 브릿지로 최종 수복물을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메탈 프레임워크 어댑테이션을 거쳐서 포세닌 빌드업에 의해 최종적 수복물을 PFM 브릿지를 세멘테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착을 했을 때 이제 치근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을 통해서 양호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PFM 브릿지를 모두 수복을 한 것이고요. 교환면 측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최종 수복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팔로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히 어디 뭐 합병증이 발생되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유지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하악이 되겠는데요. 부위는 37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사용을 했고, 치족을 이식을 했고, 보철 양식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실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이후에 보철을 진행을 하면 되겠는데요. CT 단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골 결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본 그래프트를 시행을 해서 충분히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수술 직전에 이제 교환면과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법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통해서 드릴링 그리고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7번 부위 하악 제2대구치 여기서는 37번이 되겠는데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 36번이 저렇게 수복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좀 또 리세션이 좀 어느 정도 된 경우에는 클리니컬 크라운 렌스가 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이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생각보다 하고 나서 이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더니 아차 싶은 경우가 좀 덜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포터블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들리는 그 패스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픽스처가 식립된 위치 방향을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립한 임플란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임플란트 식립한 모습을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위에 대합체하고 관계도 양호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후에 2차 OP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을 했고요. 2차 OP 당시와 파이널 임프레션 직전에 ISQ 레벨을 측정을 했을 때 역시나 만족스러운 값을 보였기 때문에 인상 체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코핑을 한 번 더 어댑테이션을 했죠. 그리고 확인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러버 인상 체득을 하고 투피스로 너넥스트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였고 트랜스퍼 지그와 템포러리 크라운도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지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고 또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한 번 더 인상 체득을 하고 그리고 어쨌건 프로페셔널 크라운을 합작을 하였고요. 최종 수복물로는 PFM 크라운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PFM 크라운을 또 제작을 하여서 그 안에 합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크라운 이젝터의 후크가 그 링걸 측에서 그 너치가 있는 부분에 인게이지가 될 수 있게 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업을 하는 경우에 잘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덜어는 그 제가 이제 PFM 그 보철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포세린이 치핑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접치하고 그 컨택 루즈니스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운 나쁘게 페리임플란트 아이티스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버트먼트 스쿨 루즈닝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는 보철물을 좀 탈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용도로 너치를 링걸 측에 저렇게 형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브릿지 같은 경우는 엠브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후크를 모양을 변경을 해서 이젝터를 하면은 임플란트 전용 세멘으로 합착을 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제거가 될 수가 있겠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조금 특수하게 링걸 측에 좀 뭔가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거를 위한 너치를 형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자 제가 사진을 좀 담아봤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보철물을 탈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경우 다시 접근을 해서 이젝트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보철물을 합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게 없다면은 글쎄요, 그 맞은 부위에 저 후크를 걸어서 탈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진지만 마진을 손상을 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게 될 때 지르코니아가 아닌 이상 PFM 브릿지 아니면 PFM 크라운을 하는 경우에 저와 같이 이제 나치를 미리 형성을 해놓고 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저와 같이 제가 나치를 이용해서 탈착하여 다시 한번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사진을 담아봤고요. 해서 37번 부위에 그 크라운까지 이제 합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찍은 날 사진을 그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네 번째 케이스 이제 47번 부위가 되겠습니다. 47번도 인터널 타입 픽스처와 치족을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보철은 같습니다. 47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크라운을 이제 하셨었는데 아마도 세컨더리 캐리어스가 심해서 해당 크라운은 이제 탈락이 됐었고 그래서 저 이제 루트레스트 상태로 좀 지내셨는데 때마침 이제 치료가 필요하여 내원을 했고 그래서 해당 치아는 이제 호플레스로서 페룰이 당연히 없고 전조 치질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47번 부위에 이제 CT 단면이 되겠고요. 수술 직전에 교환면과 측면 사진이 되겠고 패스를 잘 맞춰서 임플란트까지 식립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케이스들에서는 다 뭐 이 케이스도 그렇고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제가 사용을 하였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타입 픽스처인 것은 맞지만 동일하게 맞지만 그 내면에 인덱싱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헥사나 아니면 옥타나 내면에 인덱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픽스처 어댑터를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토크를 줄 수가 있고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역회전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용한 인터널 타입 픽스처는 이제 인덱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조금 교합력이 좀 강한 환자일 것 같고, 그리고 좀 내면에 인터널 타입 그 내벽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좀 더 두꺼운 내벽을 사용을 하고자 이제 non-exed 그러니까 인덱싱이 안 된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요거에 관련해서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처를 통법의 과정을 통해서 식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수술 과정을 잘 거쳐서 수처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도 3개월 뒤에 2차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ISQ 레벨을 측정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값을 이제 보여서 인상 체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 인프레션 코핑을 연결을 하고 확인을 하여 러버 인상 체득을 이제 시행을 했죠. 픽스처 레벨로. 그리고 투피스로 역시나 non-exed가 아닌 그 인덱싱이 되지 않는 non-exed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였고 트랜스퍼 지그를 이용해서 연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화 안에 어버트먼트 연결을 하였고요.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한 번 더 인상 체득을 하고 최종 수복물인 PFM 크라운 동일하죠. 제작을 하여 구화 안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했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총 4가지 케이스들을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뭐 잘된 케이스니까 당연히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부위별로 제가 보여드린 것인데, 이거와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적절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다른 케이스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 4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에러인 14번 부위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여기 빨갛게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3번하고 14번 간격이 좀 있죠. 간격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캐나인에서 이제 구칩으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면 좋은데 좀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서 그것을 좀 보상하고자 보철물 디자인도 보면은 급격하게 이머전스 프로파일은 그럭저럭 만들었지만은 마진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지바 마진에서부터 올라오는 보철물이 치은에서 붙어서 올라오는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13번과 14번 사이에 이와 같이 그 안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정을 마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이 엠브레저를 다 채워서 음식물이 끼지 않게 이제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와 같은 보철물을 하면 사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클린징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도 음식물에 안 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추측하건대 오랫동안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니면은 기존에 치아가 상당히 많이 본로스가 진행이 되었어서 본 디펙트와 진저벌 리세션이 많이 되어서 이와 같이 그 어느 정도 잔존골이 없는 상태에서 식립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잔존골에 맞춰서 식립을 하고 또 봉그래프트를 했어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었을 것 같이 이제 유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지금 보면은 보철물의 외형이 컨투어가 엠브레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셨을 때는 이런 부위들에 다 음식물이 푸드 리텐션이라고 하죠. 음식물이 다 이제 잔뜩 껴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번의 식립 위치가 좀 13번하고 좀 많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어쨌건 여러모로 봤을 때 보철물의 외형도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좀 잘 안 된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24번 부위인데 역시나 좀 보면은 23번 부위하고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도 보면은 이렇게 보철물하고 어버트먼트 이머전스 프로파일하고 일치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좀 따로 노는, 그러니까 이머전스 프로파일하고 그 각도와 그 보철물의 그 마진에서부터 올라오는 각도하고는 굉장히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보면은 구황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여기도 보면은 좀 약간은 블리딩이 된 상태고 진즈바이티스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진즈바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보철물 외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에브레저를 개방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 부위의 치주 건강에도 좋지 않나 이제 싶은데요. 어쨌건 그 식립 위치가 이와 같이 좀 동떨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인 보철물도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라고 한번 더 보여드린 것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번 부위가 되겠고요. 37번 부위를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36번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지게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36번하고 간격이 있다 보니까 좀 요거를 파닉과 비슷하게 그 메지알 측의 컨투어를 형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부위에 있어서는 환자분은 계속 음식물이 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이거는 사실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지 않는 이상은 저 형태는 고치기가 좀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6번 부위와 좀 간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식립을 하면은 이와 같이 간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보철물을 하게 되면은 좀 보철물의 외형이 좀 기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잘못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간격이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운 나쁘게도 픽스처의 숄더 부분이 상부 구조가 프랙처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그 픽스처 마이크로 스레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와 같이 프랙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36번 부위와 좀 동떨어지게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를 그리고 보철을 하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캔티레버로서 작용을 하여서 이 메지알 측이 결국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픽스처 프랙처가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 제가 쭉 케이스 네 가지를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고 잘못된 케이스들 이제 네 가지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이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제가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악 제2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가 이제 해당 부위 이제 37번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그 빨간색 눈금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닿게 되는 부위에 요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고 하죠. 근데 실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닿는 부분에서부터 36번 디스탈 부분까지가 사실 그게 사각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좀 뷰를,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저 부위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7번 부위이기 때문에 저 부위를 관찰하고자 하면은 환자의 개구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만약 개구량이 좀 여의치 않으면은 교환면에서 저 사각지대가 관찰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버칼 측에서든 링월 측에서든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접촉이 되는, 닿게 되는 저 부위에서부터
30mm 디스탈 부분까지는 그 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한다면 그냥 이 빨간색 눈금으로 화살표가 닿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빨간색 그 별표가 해당 부위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메지알로 이동을 하여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그래서 파란색 별표로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 해당 부분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지 제가 보여드린 그 잘못된 케이스 세 번째와 네 번째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빨간색 부분이 아닌 파란색 부분으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적절하게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추후에 상부 구조물로 보철물이 올라갔을 때 기형적인 보철물이 또 제작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탑다운 컨셉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적절한 그 보철물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위 제2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를 식립하고자 할 때 보여드린 건 37번 부위이긴 하지만 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에 식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메지알 측으로 이동을 해서 파란색의 별표시가 된 부분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지 우리가 양호한 보철물도 얻을 수 있겠다. 요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악 제1소구치도 식립을 할 때 이와 같이 좀 디스탈 부분이 이제 13번 부위 디스탈로 14, 5, 6, 7이 상실이 된 경우에 미싱이 된 부분인 경우에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그 전치부에 있는 그 라비알 측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선으로 눈금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에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빨간색 그 동그라미 보여지는 것처럼 해당 부위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캐나인이 이제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넘어가는 키투스, 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치아이겠죠. 그래서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핵심 치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당 부분을 라비알 측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구치부가 있을, 그러니까 제1소구치, 상하 제1소구치 14번 부위가 되겠는데 해당 부분이 버칼 측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식립을 해야지 이제 그 하늘색 동그라미처럼 우리가 식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잘못된 케이스인 것처럼 좀 동떨어지게 임플란트 식립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버트먼트와 그 보철물이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좀 급격하게 서로 동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부의 라비알 측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치부의 버칼 측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지 이와 같이 디스탈 프리핸드인 경우에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양호한 보철물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넘어가는 그 견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 해당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구치부가 있을 법한 구치부의 버칼 측에서 식립을 해야지 우리가 보철물 외형을 적절하게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차원적으로 제가 임플란트 식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직적으로 식립을 하게 될 때는 에피코 코로널적으로 방향으로 봤을 때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우리가 제작을 하고자 한다면 그 디멘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크레스트에서부터 최종 보철물의 커스프 팁까지는 9mm 정도의
클리어런스가 필요하다가 이제 결론인데요.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 어버트먼트 레벨에서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3mm, 그리고 어버트먼트 상부에서는 4mm 정도의 최소한 높이가 있어야 이제 리텐션을 얻을 수 있다, 유지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4mm가 최소 높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2mm는 최종 수복물의 최소 두께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총 합이 9mm가 됐을 때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안 된다 하면은 스크류 타입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SCRP 타입의 결국엔 그것도 스크류 타입이죠. 보철물을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디멘전이 있어야 우리가 적절한 임플란트 그 클리어런스가 있어야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이후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좀 자연스럽게 그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과연 임플란트는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를 식립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실은 명확한 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현재로서도 우리가 많이 왈가왈부하는 테마이기도 하는데요. 인터널 타입 픽스처가 거의 90% 이상을 지금 대세로 이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과연 어느 정도의 깊이로 식립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확히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우리가 이제 본 레벨, 이 서머즈 타입이 되겠죠. 식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본 크레스트에 정말 딱 맞춰서 본 레벨에 맞춰서 식립을 하는 경우에 5mm의 직경을 식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비돼서 4mm의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아래로 어느 정도 해야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5mm하고 4mm 정도 그 직경의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30도의 이머스 프로파일에 갖는 보철물이 상부 구조물로서 이제 갖기 위해서는 과연 그 4mm 인터널 픽스처는 5mm에 대비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디자인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상부 구조물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저 본 크레스트의 단면이 저렇게 그 평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 상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 크레스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부가 얇아지는 산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운 좋은 경우가 이제 많고요. 만약에 그런 산 모양이 된 경우에는 이제 디센스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절하게 식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본그래프트를 하든지,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본크레스트 레벨에서 버컬 링궐적으로 최소의 본 두께가 있다, 2mm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있다고 가정을 하고, 5mm의 직경을 가진 인터널 타입 픽스처는 본크레스트에 딱 저스트하게 식립을 하였고요. 4mm를 어느 정도 아래로 깊이를 식립을 해야 30도의 동일한 어버트먼트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갖는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계산을 했을 때 한쪽, 그러니까 요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은 그 장축을 기준으로 이제 우측의 삼각형을 따진다고 보면은 5mm 반이 2.5죠. 그리고 4mm 반이 2고요. 그래서 그 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상대적으로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이와 같이 띄어냈을 때, 이와 같이 값을 이제 도출한 것이죠. 탄젠트 30도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요 A 값과 B 값은 결과를 구하면은 이와 같이 값의 차이가 나오는 것인데요. 값의 차이가 0.8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반올림하면 1m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5mm의 픽스처 상부와 4mm 상부의 거리가, 그 수직 거리가 이 값에 의해서는 A와 B의 값의 차이인데요. 그게 0.8, 대략적으로 1mm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5mm에 대비해서 4mm를 만약에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30도를 갖기 위해서 30도의 이유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인계치로서 그 본로스가 안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유의성이 있는 값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 30도라는 것이죠. 30도보다 더 벌어지게 되면은 그 본로스가 일어날, 페리임플란트 아이티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고, 그 값보다 작으면은 본로스가 일어날, 페리임플란트 아이티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입을 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30도를 갖기 위해서 4mm의 인터널 타입 픽스처는 어느 정도 식립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래서 요거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크래프트 기준으로 하방에 1mm 정도 식립을 했을 때 그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변수가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접치에 메지오 디스탈 또 스페이스가 있겠고요. 또 대합치가 여기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9mm가 또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합치와 인접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그 고정 팩터로서 넘어간다고 보면 30도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보철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임플란트 식립 깊이는 약 1mm 정도 식립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아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변수를 딱 고정을 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각도를 재고 저렇게 30도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하지는 않죠.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비슷한 근사치로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우리가 그래도 되도록이면 노력을 해야 결국에는 임상 결과가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최종적으로는 부처를 하는 것이 롱텀하게는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고려를 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차원적으로 메지오 디스털 그 스페이스 간격, 그러니까 인접치하고 간격을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인용한 논문은 사실 예전에 익스터널 타입에서 그 적용을 했던 논문이고요. 요즘 같은 인터널 타입에서는 좀 동떨어진 결과치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차용하고자 한다면은 인접치하고는 2mm, 임플란트 사이 간격은 3mm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식립 간격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 JPD 논문에서는 해당 관련 주제로 나온 리뷰 논문이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로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안 했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예전 익스터널 타입을 그대로 좀 차용을 해서 2mm와 3mm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버컬 링걸적으로는 많이들 이용을 하는 것이 최소 2mm, 이 논문에서는 2mm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도 2mm 정도의 그 버컬 링걸 두께를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컬 링걸적으로는 본의 두께가 2mm 정도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적인 얘기를 좀 더 이제 또 하자면은, 그 어버트먼트를 픽스처에 맞춰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인상 체득을 할 때 어버트먼트가 픽스처와 연결될 때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팩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조인트 스타빌리티라고 하는데,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조인트 스타빌리티, 픽스처 어버트먼트 인터페이스 조인트 스타빌리티, 축약해서 어쨌건 조인트 스타빌리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버트먼트와 픽스처가 접촉되는 그 부분 면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스 테이퍼라고 하는 이제 내면의 그 각이라고 하는 모스 테이퍼, 그리고 재료,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접촉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자면, 가운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오늘날의 인터널 타입 픽스처라고 보고요. 좌측은 예전에 이제 바이콘 임플란트, 마찰력, 프릭션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인터널 그 타입 픽스처가 되어 있고, 우측은 브레네막의 익스터널 타입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연결을 하는 그 조인트를, 스타빌리티를 이제 바라본다면, 이제 좌측으로 갈수록 그 조인트 스타빌리티 아니면 스트레스 그 베어링에 있어서 주요한 그 결정적인 인자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인트 부분에서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접촉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반대로 조인트 스타빌리티 우측 익스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좌측 같은 이 인터널 타입 시스템에 있어서는 싱크 다운에 의해서 아주 리지트한 커넥션이 되는 것이고, 우측으로 가는 익스터널 타입에서는 이것이 싱크 다운이 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리지트하지 않고 좀 모바일하게 커넥션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헥스의 필요성을 봤을 때는 좌측의 그 임플란트 시스템은 헥스의 기능은 불필요하고, 우측에 있는 익스터널 타입은 헥스의 기능이 중요한 것인, 필요한 것인데요. 여기 그 인터널 타입에 조금 더 포커싱을 더 하자면, 인터널 타입은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좌측에서 보여지는 시스템이 되겠죠. 안에 픽스처에도 헥스가 인덱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버트먼트도 헥스 인덱싱이 되었을 때 그 접촉되는 것은 여기 보시는 이 검정색 부분이 되겠고, 좀 다르게 넌엑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접촉 면적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심지어 픽스처까지가 넌엑스드 인덱싱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픽스처 어버트먼트가 모두 넌엑스죠. 그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접촉 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스타빌리티가 여기서는 점점 우측보다는 가운데, 가운데보다는 좌측으로 갈수록 조인트 스타빌리티가 증가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인터널 타입 픽스처에서도 좌측에서 가운데,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조인트 스타빌리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접촉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어버트먼트도 헥스 인덱싱이 안 된 넌엑스드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흔히 사용하는 헥스와 헥스 이 구조는 보다는 헥스와 넌엑스 구조가 좀 접촉 면적이 넓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네 번째 케이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넌엑스와 넌엑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접촉 면적이 일어나서 조인트 스타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넌엑스드 어버트먼트를 좀 더 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접촉 면적이 넓어짐으로 해서 조인트 스타빌리티가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트먼트가 헥스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좀 두 가지 케이스, 또 시스템이 있긴 한데, 상부에서 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접촉됐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접촉되는 부위를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시스템은 싱글로 접촉이 되고 A처럼, 어떤 경우에는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접촉이 되는 B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넌엑스드가 아닌 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싱글이 아닌 또 더군다나 더블로 이와 같이 인기지가 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하방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유한 요소 분석에 의해서 응력이 집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보여지는데 사실 그 헥스 어버트먼트 하방 부분이 밀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그 부분이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설계와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얇아지게 되는 것인데 응력이 집중이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프랙처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되는 것이죠. 제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그 넌엑스와 헥스 어버트먼트를 비교를 했을 때 접촉 면적이 넌엑스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또 그 제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헥스라는 게 그러니까 픽스처의 헥스 내면에 여기서 보면은 제 화살표 지금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이 픽스처의 안에 있는 헥스 부분 그리고 어버트먼트 하방에 있는 헥스 부분 여기가 되겠죠. 이것은 미세한 공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픽스처 내면에 있는 헥스와 내경과 어버트먼트 하방에 있는 헥스의 외경은 크기가 차이가 있죠. 당연히 크기가 차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크기가 똑같다면은 인기 그 부딪히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보라색 부분이 접촉이 되는 것인데 픽스처 내면에 있는 이 헥스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짜 헥스인 부분은 요 상부, 최상부에서 그나마 요 아래로 내려가야 진정한 헥스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헥스 차의 크기 차이가 있고요. 픽스처의 진짜 헥스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상부에서부터 한 2, 3mm 아래로 내려가야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헥스는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포지셔닝 하는 역할, 안티 로테이션을 하는 역할, 위치를 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헥스 구조 어버트먼트가 있는 어버트먼트를 쓰니까 그렇게 또 기공소에서는 그 제작을 해주니까 또 받아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별 그거에 대한 비판 없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헥스 어버트먼트를 잘 사용하면은 큰 문제, 컴플리케이션, 테크니컬한 컴플리케이션은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조인트 스타빌리티 측면에서도 더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론적 값으로도 보여지는 것이죠. 수치로 봤을 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헥스의 역할인 그 무의미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두고서 헥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가 이제 저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헥스와 넌헥스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면적도 저 정도면 무시할 만해서 뭐 헥스 쓰는 것이 좋다, 맞다. 뭐 넌헥스는 별로 의미가 없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그 납득이 안 간다. 뭐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저한테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건 간에 뭐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내가 사용해 보니까 별 문제 없어.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당연히 있어서 개인 경험을 두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러한 결과 값들 그리고 헥스의 구조가 큰 역할을 못하는 것을 제가 두고서 넌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넌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트랜스퍼 지그는 필수입니다. 물론 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 트랜스퍼 지그를 그냥 세트로 만들어 주죠, 기공소에서는. 근데 반드시 넌헥스 어버트먼트는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 트랜스퍼 지그는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혹여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루즈닝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 트랜스퍼 지그를 이용을 해서 인접치가 크게 뭔가 미세한 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정하에서는 또 한번 그때는 트랜스퍼 직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용을 적절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넌엑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저의 관점에서는 좀 더 이롭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그 조인트 스타빌리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요것이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직 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클래식한 논문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가 연조직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이 논문에서도 이제 결론인데, 원피스든 투피스든 3mm 아니면 내지는 4mm 정도의 바이올로직 위스가 있어야지 된다, 임플란트에. 요거가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동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30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한 논문이 되는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 인계치가 30도인 것이고, 30도가 더 넓어지면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가능성이 크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30도가 보다 적으면은 덜하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유의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프록시멀 부위의 그 진지바, 진지발 콜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각하 점막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압박을 주는, 그러니까 30도보다 더 넓어지는, 더 많이 벌어지는, 임플란트 장축에서보다 더 벌어지는 형태로 이머전스 프로파일 각도를 형태를 주게 되면은 그 부분은 좀 저항성이 없는 케라티나이즈 된 부분은 아니고 하니까 좀 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세션 될 가능성이 크고, 좀 더 본로스의 가능성이, 찬스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 티슈 레벨보다는, 그러니까 넌 서머지 티슈 레벨보다는 서머지 본 레벨 타입에서 이머스 프로파일 각도를 두고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스트레이트하고 컨케이브보다는, 여기서 보시는 게 이 좌측 그래프에서 그 눈금으로 보여지는 요 마우스 커서로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여지는 게 각도가 30도 미만보다는 30도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컨벡스한 형태가 스트레이트 컨케이브보다는 컨벡스한 형태가 더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도보다 높아지면 본 레벨 타입에서 그것도 컨벡스한 경우, 이렇게 조금 뚱뚱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본로스가 일어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유병률이 높아진다. 그것도 유의성 있게 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슷한 연구 시리즈로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리스크 팩터를 얘기를 하는 게 이머스 프로파일 각도가 30도 이상이고, 그리고 컨벡스한 프로파일인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3개의 연속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으면 5, 6, 7,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임플란트가 조금 더 취약하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시오, 그러니까 뭔가 더 가분수 격인 그런 임플란트 보철물을 해도 그것이 특별히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키는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머스 프로파일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진 레벨, 마진 위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치부는 사실 특별히 서브 진지발 레벨로 할 이유는 없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세멘 랩넌트가 안에 트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거가 잘 안 되면은 나중에는 그게 좀 이제 방해 요인이 돼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퀴진지벌이나 수프라 진지벌로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눈으로 육안으로 더 잘 보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클리어런스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식립 깊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에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위치를 가늠을 할 때 이퀴진지발이나 아니면 수프라 진지발로서 우리가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해서 하면 둘 중에 이퀴든 수프라든 조절을 하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의 외형으로 올라와서 이제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보철물의 외형은 대략적으로 자연치와 유사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프록시말의 외형은 이제 컨택 에리어와 엠브레이저 그리고 오프닝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컬 부위에서는 이제 걸빙 패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면 측에서는 이와 같은 오클루드 콘터, 커스프는 각도가 그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 그리고 프리덤 센트릭으로 조정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록시멀 컨택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이제 접촉되는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것의 기능은 이제 푸드 인펙션을 방지를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것인데,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서비컬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 보철물을 기공소에서 받았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서피스 컨택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으로 포인트 컨택이 되는 게 양호한 것이 아니라 서피스 컨택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우리가 컨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치실로 걸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서 우리가 컨택을 평가를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컨택이 아니라 서피스 컨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사이즈가 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보통은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진지벌 콜 부분이 프록시멀 컨택 하방을 다 채우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수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콜 부분이 부족하죠. 그래서 컨택 하방, 프록시멀 컨택 하방이 좀 엠브레이저가 많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너무 많이 열리는 것보다는 마이크로 브러쉬가 어느 정도 통과될 정도로 개방시키는 것을 관리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본로스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본로스가 좀 많이, 본 디펙트가 좀 심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 그래프트를 해도 보시는 것처럼 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지벌 콜도 당연히 프록시멀 부분에 진지바도 부족할 뿐더러 그 마지날 본도 그렇고 마지날 진지바도 인접치에 있는 자연치라고는 비교되게 굉장히 많이 상부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일부러 이퀴 진지바에 맞춰서 너무 강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수프라 진지바를 통해서 예전에 클리니컬 크라운 렌스에 준해서 있었을 것 같은 크라운을 만든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수프라 진지벌로 형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수프라 진지벌에 맞춰서 보철물 외형을 맞추면 이 엠브레이저는 오프닝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 디펙트가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크게 디펙트가 없는 상태에서 마지날 본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인접치하고 라인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크로 브러쉬가 통과될 정도로 엠브레이저를 개방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본 디펙트가 심했던 경우에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프라 진지발로 형성을 해놓고 프록시멀 엠브레이저를 열리는 것이 차라리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오히려 환자는
음식물이 안 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푸드 리텐션이 되지를 않거든요. 식사를 하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음식물이 낀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린 그 잘못된 케이스에서 있었던 것처럼 전부 다 이퀴진즘을 맞추고 다 인프레셔를 막아버리면은 되레 푸드 리텐션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뭔가 꼈을 때 환자는 클린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같은 본 디펙트가 심한 경우에는, 심했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했을 때 오히려 수프라진지버를 형성을 하고 엠브레이션을 열리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컬 컨테어가 걸링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본 디펙트가 심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 이 외형이 그 하이드 오브 컨투어, 보철물의 하이드 오브 컨투어가 서비컬 3분의 1이죠. 구추부에서는 서비컬 3분의 1인 것인데, 여기에 그 외형과 그리고 진지마 마진의 부위의 외형하고 이어갔을 때 이제 갈매기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걸링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적절하게 환자가 음식물을 씹고 했을 때 베스티뷸로 잘 통과되어서 내려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서비컬 부분, 서비컬 3분의 1 부분에 하이드 컨투어가 있는 이유는 이제 진지바를 또 보호하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음식물이 바로 했을 때 하이드 컨투어가 없으면 이 가운데 이 사진처럼 직접적으로 외형이 없을 때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프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를 너무 많이 서비컬 3분의 1을 풍요하게 컴팩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푸드 리텐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렉이 리텐션 된다고 보여 있죠. 그래서 오버 컨터링이 되지도 않고 언더 컨터링이 되지도 않은 적절한 형태의 서비컬 3분의 1을 해야 이와 같이 걸링 패턴을 만듦으로 해서 이 식사를 함으로써 저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베스티뷸로 통과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음식물이 낀 문제 없이. 그래서 서비컬 컨투어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클루설 컨투어는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커스프를 보통 또 기공소에서 해오는 걸 보면 굉장히 자연치의 그 크라운과 비슷하게 볼록볼록하게 이제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임플란트가 약하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어버트먼트 스크루의 루즈닝을 일으키든, 결국에는 스크루의 프랙처를 일으키든, 급기야는 픽스처 프랙처를 일으키든, 그 라테럴 포스는 웬만하면은 유해하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커스프는 풍요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넷솔로지는 포인트 센트릭이라고 했었거든요. CR을 만들 때. 그래서 좌측에 있는 요 그림처럼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CR이 딱 한 지점이 아닌 그 어느 범위에 있는 프리덤이 센트릭 범위에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수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딱 어느 정도 그 유격을 둬야 된다. 하지만 수직적인 높이는 변화 없이,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우측의 사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커스프 경사도는 완만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유격을 1에서 1.5mm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이 교환면의 형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클루절 컨투어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흔히들 또 실수를 하는 게, 이제 보철물을 세팅을 하고 나서 자꾸 볼이 씹힌다라고 환자분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기공서에서도 이제 해온 것을 이제 유심히 보면 이제 그 OX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상부에 있는 사진 두 개가 잘못된 것이고, 하부에 있는 이 두 개 사진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그 표시된 것처럼 글씨가 써져 있죠. 버칼 측에서 커스프가 이제 오버행잉이 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버티컬로 오버랩이 좀 자꾸 되어서 여기 다 자세히 보면은 바이트가 되는 CO 상태에서는 여기 그 버칼 TV, 커스프 TV 여기가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오버행잉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씹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은 경사지지 않게 오버행잉이 되지 않게 버티컬 오버랩이 되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볼이 씹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클루절 형태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교환면만 봐서는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렇게 조금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실은 우리가 모델상에서 교합 조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구화 안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힘드니까요. 그래서 모델상에서 관찰을 했을 때 저런 부분이 관찰이 되면은 미리 좀 조절을 했을 때 좀 더 편리하겠다.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합 양식도 이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익스터널 타입 픽스처를 먼저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발전적으로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교합 양식에 이와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게 익스터널 타입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보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오버로딩이 가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심스탁으로 그 보철물이 물었을 때 보철물을 교합을 했었을 때 심스탁으로 어느 정도 드래깅이 되는 빠지지 않게 하지 않고 드래깅이 되는 정도로 강하게 교합할 때는 접촉이 되고 약하게 교합할 때는 빠지게 되는 그래서 뭐 심스탁으로 뭐 저항감 있게 빠지게 되는 이렇게 살짝 인프라 오클루전 언더바이트로 하는 것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좀 실패가 많았었거든요. 익스터널 타입 픽스처가 초창기 때는 더군다나 러프 서피스가 아닌 스무스 서피스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골류착이 되는 게 성공이다 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런 보철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자신감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오늘날의 러프 서피스 인터널 타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합을 언더바이트를 해놓으면 인접치가 사실은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임플란트 교합이 된 부분이 나중에 심스탁이 다 닿게 되고 교합점이 찍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미암아서 인접치에 더 많은 교합력이 전달이 되어서 결국에는 교합 간섭이 일어나고 교합 접촉이 일어나서 TFO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전에 익스터널 타입 픽스처에서 보철을 했던 교합 양식을 그대로 인터널 타입 픽스처에 있어서는 하면 이런 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오버로딩 때문에 임플란트가 나중에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인과관계라고는 조금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테크니컬하게 뭔가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트먼트 스크루 루징이 일어나거나 어버트먼트 스크루 루즈닝이 오래되면 프랙처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픽스처와 본 사이의 계면이 파괴적으로 일어나서 임플란트가 오버로딩 때문에 실패되는 것이 인과적으로 꼭 일어난다라고는 보기는 좀 힘든 것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보호하는 예전의 그런 교합 방식은 실용적이지도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인접 치아가 있다고 하면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스탁으로도 물리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교환면 측에서 봤을 때 그런 커스프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 하는 것이고 프리덤 앤 센틱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측방력에는
유해하지 않는 힘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전에 그 익스터널 타입 픽스처 위에 올라가 있는 교환면, 그 보철면의 교환면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버커링구얼 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이게 캔티레버로서 좀 혹시라도 잘못된 힘이 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같은 인터널 타입 픽스처에 있어서 하면은 저장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유사하게 옛날처럼 너무 크기를 축소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사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와 같이 9mm 정도의 디멘전이 있어야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하는데요. 보철은 거의 열의 9은 이렇게 SCRP 타입으로 지르코니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제가 그 치과에 있는 블로그에 인용을 했는데, 모든 케이스를 지르코니아와 SCRP로 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거는 지르코니아 안 할 수도 있고 PFM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SCRP 안 할 수도 있고 세멘테이션 타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남들이 하니까 뭐 그렇게 한다면 더더군다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르코니아를 많이 하시는지 PFM을 많이 하시는지 어떠신가요?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쉐이드가 더 좋아서? 아니면 안 깨져서? 뭐 쉐이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안 깨진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르코니아도 프랙처가 됩니다. 뒤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테지만은, 근데 대부분은 프랙처가 안 되겠죠. 네, PFM은 깨질 수 있는 포세린 치핑이나 아니면은 프랙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지르코니아는 트랜스포메이션 터프닝이라는 상전이라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응력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졌는데 더 이상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내부에 이 보호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번 진행이 되면은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PFC의 그 이제 취약성이 있어서 지르코니아, 그 레어링 지르코니아 사용을 하게 되는 뭔가 장점이 없죠. 깨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철물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리페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뭔가 시간이 지나서 프록시멀 컨택 루즈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싱크 다운, 인터널 타입을 사용했기 때문에 싱크 다운이 일어나서 이것이 접촉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리페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거를 SCRP 타입으로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 풀 지르코니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앞에 있는 예시처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버트먼트하고 그 크라운을 동시에 탈착하지 않은 이상은 리페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리페어해서 오면 어버트먼트하고 크라운은 결국은 분리가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조인트 스타빌리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인터널 타입에 있어서 조인트 스타빌리티가 있는 것인데 리페어를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인트 스타빌리티를 깨버리고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건든다고 하면은 탈착할 수 있는 저 크라운, 세멘테이션 타입을 했다고 하면 임플란트 전용 세멘을 썼으니까 그 후크 부분에 있어서 그 탈착을 하고, 그 부분만 어버트먼트는 그대로 픽스처와 연결된 상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픽업을 통해서 크라운 부분만 프록시멀 컨택이든 오클루즈 컨택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편리함도 있고 해서, 지르코니아도 사실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일부는 리페어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포세린 빌드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죠.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가 지르코니아보다는 PFM을 택하는 것이고, 그런 리페어의 용이성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교합 조정을 잘못했든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교합 접촉 부분이 변함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제가 조절을 하면 되니까 지르코니아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PFM을 좀 더 선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SCRP 타입보다는 SCRP 타입 그리고 세미테이지 타입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SCRP 타입도 결국에는 스크류 타입인 것이죠. 그 SCRP 타입이든 스크류 타입이든 가운데 스크류 홀이 있잖아요. 거기를 뭐 테플론 테이프를 넣고 컴포지 레진을 필링을 하든 아니면 캐비톤을 넣어서 뭐 하든 스타핑을 넣어서 위에 컴포지 레진을 하든 간에 사실상 그 부분은 스크류 타입이 좀 더 포세린이 프랙처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 덜어는 그 스크류 홀이 있는 컴포지 레진이 많이 빠지지 않던가요? 전 덜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부분에 접촉해서도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상 재료가 포세린과 컴포지 레진이든 지르코니아하고 컴포지 레진이든 그 조합이 헤테로제닉하게 이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이 좀 굉장히 모노하게 좀 동질에 있어야지 이게 화학적으로도 그렇고 기계적으로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저런 결합 방식으로 인해서 SCRP 타입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컴포지 레진이 계속 안정적으로 있기는 어렵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저 스크롤 부분에 포세린 치핑도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요. 컴포지 레진도 탈락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클리어런스가 허락만 된다면은 굳이 SCRP를 쓰지 않고 스크류 타입을 굳이 쓰지 않고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좀 더 이분하게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롱텀하게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지르코니아하고 PFM을 좀 더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이 리뷰 논문에 있어서는 치핑이 일어나는 프랙처가 일어나는 빈도는 크라운에 있어서 싱글 크라운에 있어서는 지르코니아하고 PFM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프랙처가 되는 경우, 프랙처가 됐다 하면은 기능을 못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봤을 때는 유의성 있게 PFM보다는 지르코니아가 더 많은 빈도로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이게 브릿지로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PFM이 좀 더 많죠. 그냥 단순 비율로 봤을 때는 지르코니아보다는 세라믹 치핑이나 프랙처가. 하지만 역시나 프랙처가 됐을 때 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기능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경우는 여전히 또 지르코니아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인용을 또 하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르코니아가 있을 때 레이어링하는 비니어링 지르코니아는 1차적으로는 제외하자. 퍼스트 초이스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 리스크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프랙처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요즘에 풀 지르코니아, 모노리스틱 지르코니아죠.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대체적으로서는 사용은 가능하나 롱텀하게는 결과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따라서 메탈 세라믹 PFM이죠. 이것이 골드 스탠다드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추천한다 라고 이 리뷰 논문에서는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에 있어서는 잘 식립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죠. 할 수만 있다면 포터블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중간 과정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탑다운 컨셉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임플란트 픽스처 따로, 어버트먼트 픽스처 따로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임플란트 하나의 복합체, 픽스처, 어버트먼트 복합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애초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 탑다운 컨셉을 갖고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각지대를 잘 피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오로직 위스를 최소 3mm를 유지를 하면서 그것이 아까도 제가 임플란트 식립 1mm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3mm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진지발 하이트가 바이오로직 위스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식립 깊이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3차원적으로는 인접치하고는 최소 2mm 그리고 버컬 링걸적으로는 2mm 정도 폭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본 레벨 서머지드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주로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보철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롱텀하게는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인트 스타빌리티 위해서는 헥스보다는 non-헥스 어버트먼트 사용한다는 거, 접촉 면적이 더 넓고 그리고 함으로 해서 조인트 스타빌리티가 더 이룰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페리 임플란트 아이티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어버트먼트 이머스 프로파일 30도 각도 이내로 형성을 하면서 마진은 수프라나 EQ 진지벌로 형성을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이분하게 보철을 만들 수 있겠고 지르코니아가 보다는 PFM 보철물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교합 양식, 교합 방식을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면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롱텀하게는 안정적인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쭉 장황하게 좀 뒤에 갈수록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증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상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부끄러운 케이스들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과연 이렇게 우수하냐 뭐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상악은 제1소고치, 하악은 제2대고치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조금 제가 좀 오랫동안 강의를 좀 진행은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또 봐주시면서 질문을 하신 분 선생님네 또 그거를 잘 보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악 제2대구치에 숄드 임플란트를 한다면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숄드 임플란트라고 한다 하면은 EAU 컨센서스에서는 한 8mm 미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요즘에는 10mm를 잘 심지를 않습니다. 8.5를 좀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레귤러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보다 적으면은 한 7mm 아니면 6mm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시판되는 거는 아마도 그 허가되는 것 때문에 이건 뭐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픽스처 길이는 7mm면서 러프 서피스는 5mm고 상부는 머신드 되어 있는 거는 2mm인 형태가 아마 가장 그 길이가 작은 그 임플란트가 숄 임플란트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7mm도 숄 임플란트로 치니까요. 보통 그게 최소 직경이 4.5 이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하악 제2대구치가 만약에 이게 숄 임플란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 본 크레스터서부터 인페리어 알베올러 너브까지 신경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피치 못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각지대가 안 발생될 수 있게끔 인접치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이오로직 위스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널 진지바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식립 위치도 조금 1mm 하방으로도 위치를 최대한 시키면서
하악 침범, 그 하악 치주 신고하고는 세이프티 마진 2mm를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좀 되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틸팅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접치의 장축에 맞춰서 되도록이면은 간격이 떨어지지 않게 37번 부위든 47번 부위든 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하시겠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그 바이오로직 위스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틸팅을 시켜야 때마다까지 그 이제 바이오로직 위스를 확보를 하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염두에 둬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그것만 만족이 되면 다른 또 방위 요소들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뭐 통법적으로 보철하는 과정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술하는 서지컬 과정에 있어서 좀 주의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치부에서는 풀 지르로 하는데 풀 지르코냐 크라운인가 보죠, 그죠? 그때도 치핑이 나나요? 질코어 위에 올리는 파우더가 아직은 조금 약해서 PFM보다는 치핑이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PFM하고 질코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비니어링, 레이어링 하는 질코냐가, 뭐, 어쨌건 여기서는 PFG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르코냐 코어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 모델상에서 이게 맞추는 과정을 거치는데 맞추기 위해서 코어 내면을 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좀 거기 기공소에서도 보면 좀 연차가 좀 적고 좀 능숙하지 않은 좀 그런 단순 노동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했었을 때 옆에서 에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열과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그걸 쿨링하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르코니아는 트랜스포메이션 터프닝의 과정, 상전이 과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일어나면은 거의 그 강도는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PFM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하는 장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강도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코어를 제작을 하고 그 위에 레이어링을 하면 사실상 풀지르코냐 크라운하고 PFG하고 내면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게 풀지르코냐 크라운인지 PFG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응력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딜리버리 하거나 세팅을 하면은 당연히 치핑이 일어나겠죠. 풀지르코냐 크라운보다는 당연히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구치부에서 어쨌든 그 교합력이 작용을 했었을 때 혹여나 측방력이 작용하게 된다면 그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응력이 있는 부분이 PFG면은 당연히 치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합 조정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미 그 강도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취약 구조가 있음을 해서 이 리뷰 논문에서도 얘기했죠. 레이어링 비니어 하는 지르코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풀 지르코냐가 대체제, 모놀리틱 지르코냐가 대체제고 근데 더 좋은 거는 PFM, 메탈 세라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세멘 타입 임플란트 크라운에서 교환면 메탈을 하시나요? 구치부에서 아마 치핑 문제가 걱정돼서 하시는 것 같아요. PFM은 자연치든 임플란트든 솔직히 말해서요 치핑이 안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완충 효과가 PFM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표시된다라고 했죠. 치핑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핑이 일어났다는 게 보철물 페일이다 무조건이라고 저는 그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치핑 일어나면은 무조건 실패한 거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메탈 처리를 메탈 컨택을 하는 것인데 뭐 그것도 방법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그럴 바에는 사실 골드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고 메탈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골드 크라운 잘 안 하죠. 골드 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해야 돼서 안 하고. 근데 PFM 이런 메탈 세라믹을 하는데 교환면 측에 메탈로 온리 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게 의미 있는 보철물이냐가 저는 사실은 의문이 들고요. 메탈 세라믹을 하는 데 있어서 메탈 세라믹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저로서는 맞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게 나타난다 하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탈착을 해서 리페어를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리페어해서 그 다시 부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환면 메탈을 저는 하지는 않죠. 예, 하지는 않고 온전하게 그 컷백에 의해서 포세린 빌드업을 할 수 있게끔 교환면 처리도 모두 포세린 빌드업을 저는 합니다. 예. 조금씩 질문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넥스 어버트먼트 연결 후 30N으로 돌릴 때 지그를 반드시 연결하고 돌려야 되나요? 만약에 지그가 없을 때 어버트먼트가 풀린다면 30N 재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도 너넥스 어버트먼트를 많이 또 좋아하시는지 아무튼 되게 선호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넥스 어버트먼트 연결 후 30N 돌릴 때 지그를 반드시 연결하고 돌리는 게, 사실은 보면 패턴 레진이든 아무튼 아크릴릭 레진이잖아요. 그것이 트랜스퍼 지그의 소재인데 이것도 중압 수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상에서 맞춰본 거하고 실질적으로 구강 안에서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뜨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폭시말 부분에 언더컷이 미세하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완착이 풀 시팅이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어쨌건 간에 중압 수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풀 시팅이 되지 않는 것이 또 이해가 되는 것인데, 트랜스퍼 지그는 어쨌건 포지셔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퍼 지그를 일단 포지셔닝 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너넥스 어버트먼트니까요. 안 하면 돌아가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우선 25, 35에 까지 이제 타이트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지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어버트먼트 홀딩하는 따로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검색하면은 그런 기구 있으니까 그거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없으시면은 저희가 할 때 프로페셔널 크라운 그 탈착을 할 때 저희가 그리퍼를 쓰잖아요. 그 그리퍼가 이렇게 집게 모양을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버컬 링걸 어버트먼트 부분에 이제 집게로 넣고 딱 잡고 다시 저기 드라이버와 그 토크 렌치를 이제 하면 그때 좀 더 안정적으로 타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퍼 지그를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이게 가끔 가다가 뜨는 부위가 있으면은 너넥스 어버트먼트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면서 25, 35 하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원래는 사실은 그 표시를 하잖아요. 좀 편평한 면은 버컬측이다. 아니면 이미 편평한 면은 메지알이다. 나머지는 좀 라운드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트랜스퍼 지그를 넣고 그대로 타이트닝을 하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다시 또 포지셔닝을 시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트랜스퍼 지그를 연결을 하고 25, 30m 하다가 다시 빼고요. 토크렌치랑 지그를 다 빼고요. 그리고 그리퍼나 아니면 어버트먼트 홀딩하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잡고 다시 한번 한쪽 손으로 그 토크렌치로 타이트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타이트닝 되어 가면서 콜드 웰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근데 나중에는 트랜스퍼 지그가 없으면 조금 낭패긴 합니다. 이게 풀렸을 때는
좀 요거는 좀 말로써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도 세멘테이션 보철물을 했는데 때마침 이게 너넥스 어버트먼트예요. 풀린 경우에요. 근데 이게 탈착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탈착이 안 되면은 결국은 제가 SCRP처럼 해서 홀을 형성을 하고 뚫고 들어가서 제가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통째로 빼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제거를 하죠, 크라운을. 그래서 어버트먼트가 대략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 포지셔닝을 두고 사인 패널로 표시를 해서 그거를 다시 그리퍼를 잡고서 이제 하죠, 제가. 그래서 다시 포지셔닝 시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와 지그는 사실은 항상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너넥스 어버트먼트 사용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선생님처럼 시멘티드 크라운 템셋하고 체크업을 계속 하는 편인데 간혹 안 빠져서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혹시 안 빠질 때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멘테이션 타입에 조금 단점이죠. 예, 뭐 세멘 이 깊이 있을 때는 제거 안 된다. 이것도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필요할 때는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빠질 때까지 그 임플란트 전용 세민이든 뭐든 템번들을 해서 어떻게든 빼려고는 하지만 안 빠지면은 어쩔 수는 없죠. 만약에 그래도 환자분은 음식물이 너무 끼기 때문에 프록시멀 컨택 루즈닝이 되는 경우에는 고쳐야 되잖아요. 리페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졌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안타깝지만 꼭 고쳐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크라운을 제거를 해야죠. 세멘테이션 타입이니까. 그 일자로 형성을 하고 다시 그 제거를 해서 해야죠. 그때는 리메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구조적으로 그게 뭐 저처럼 너치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핸들을 형성을 하면 이런 메지오 링걸 칙에다 형성을 하면 환자분들이 자꾸 혀에 걸려서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치를 형성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음영으로 해놓으면 양형보다는 좀 낫다고 하시니까. 근데 어쨌건 안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빠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근데 보통은 사실 이런 템본드나 아니 임플란트 전용 세면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세면 워시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없지만 복불복일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꼭 리페어를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리메이크를 해야죠, 뜯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참 긴 시간 너무 또 뺏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사안들, 그 임플란트 보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선생님들께 제 또 경험과 지식과 이게 노하우를 좀 더 공유를 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이제 하실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저한테는 너무 이제 보람이 되고 저는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뭐 비슷한 연재나 아니면 다른 연재로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